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극악무도한 발언을 한 이용득 최고위원이 즉각 사죄하고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당의 일대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풍운동이나 제한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외교와 안보 이슈를 선점해서 지지율 상승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개파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치권 현황과 흐름을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4월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빠졌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추자도에서 그 고깃배가 또 전복이 돼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이제 실종자 수색 구조의 만전을 개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는데 적절히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작년 4월 16일이죠. 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 네. 세월호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안전에 관련돼서 이미 한번 했던 반문교사가 네.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정부가 정말 빠르게 대처하냐. 이번과 같은 경우는 선장이 물론 퇴선 명령도 내렸고 네. 세월호라 상당히 세월호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교훈을 선장부터 지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장은 지금 사망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정부가 지난 세월호 때처럼 그렇게 늑장 대응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처음 신고되고 나서 약간의 좀 우왕좌왕한 측면은 있었던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의 문제는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안전을 지켜줄 수는 없고 사실 이 낚싯배 탔던 그분들 한 사람의 의식 전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늘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 의식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반응은 굉장히 빨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 의식에 있어서는 네. 아직도 좀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특히 또 몇 명이 승선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론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또 급등을 해서 50%를 넘어서 이제는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정치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정권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외교하고 안보에 아주 강점이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을 극복을 하고 바로 뒤이은 중국 한중 그리고 전승절 기념식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의 예를 들어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네. 이런 기존의 냉전 구도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위험한 도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담대한 시도일 수도 있고. 네. 담대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10월 10일 날 어떤 미사일 도발에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안보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그리고 또 일본이 밑에서 또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3강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실리 외교를 하고 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지지도가 높아진 것은 첫 번째 사실 남북 간에 거의 지뢰 도발 관련해서 이제 전쟁 전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거에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사실은 해소된 데 따른 것이 크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건 후행성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평가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중국이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이렇게 대접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전승절 70주년 이거 사실 마케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보 모델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면도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과연 이 지지율이 계속 될 건가? 사실은 이게 급속히 높아진 것도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변동성이 크고 네. 결국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나오면 결국은 뭐 실업 문제, 그래서 저 청년 실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차이나 쇼크 그래서 사실 경제 문제. 엄청나게 증시도 떨어지고 네. 그 중국에요. 그리고 또 FED 미국에서 사실은 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긴축 경제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의 대외 환경이나 경제 분위기는 좋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외교 문제나 대북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공기 비슷한 거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가 사실 그게 또 거쳐지면 또 싹 잊혀지기 먹고 사는 때문에 문제로 간다. 다시 되돌아가면 야 이게 아닌가 싶어서 네. 여론에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여진이 이렇게 어쨌든 뭐 네. 10월 방미 있고 또 이번에 시진핑이 선물 준 게 한중일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보면 뭐 호재가 계속 갑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지지도가 계속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호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이고 그리고 외교와 내치는 서로 같이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12월까지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상당히 광폭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북한이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갈등 구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이것이 결국은 정권의 어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치에서 내부 정치가 외치에서 얻은 것을 까먹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지지율을 공격하는 쪽은 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야당이 이것을 공격했을 경우에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뿐더러 야권을 지지하는 일정 부분 또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야권으로서 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월 위기설이 대통령 지지율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군의 날 열병식을 안 한다고 해요. 혹시 이것이 북한도 당 창건일에 뭐 열병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산가족 화해하고 뭐 이런 걸로 가자 이런 카드 중에 하나로 지금 내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북한의 보십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김정은은 이미 뭐 중국의 전승절 퍼레이드보다 뭐 3배 정도 크게 해라 이렇게 지금 네. 해놓기 때문에 북한은 뭐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장성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외교 문제 저 이제 10월 16일 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한미일 또 한중일. 한중일 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됐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외 카드가 좋은 것은 있는데 이게 계속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지지율을 계속 떠받치고 부양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측면도 보고요. 결국은 핵심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될까. 네. 이제 무슨 적십자 뭐 그 위에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나 그 외에 또 나아가서 금강산 뭐 이런 것들 교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 지지도를 가지고 4대 개혁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19대 국회 마지막 이제 정기국회인데 네. 4대 개혁 뭐 어떻게 특히 노동개혁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년 4.13 총선을 그렇죠. 앞두고 여권이 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해서 4대 개혁을 그리고 특히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과연 이것을 야당이 지난번에 정년 60세 연장을 합의해놓고 그 전제 조건으로 합의서는 작성을 안 했지만 구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임금 피크제라든가 4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어떤 전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금 대학생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가서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라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이어나는 와중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내부적인 어떤 분열 그런 것도 있고 이합 집산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내후외연에 쌓인 건데 이것을 과연 문재인
대표가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독거의 방망이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합의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노동자 계층이 주 지지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이 계속 되는데, 한국의 야당이 참 여러 가지로 보면 보수층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의 어려운 상황 얘기하셨는데요.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 야당에서는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예. 있습니다. 9월에서는 일각에서 당 창당이 있지 않겠나, 신당 창당이 있지 예,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당 내부에 있는 분들도 결국 혁신위가 실패했다,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야당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뭐 오래 전부터 그 혁신안이 9월에 나오면 뭐 하여튼 보고 행동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 어떤 뭐 비전을 추석 전에 네. 밝히겠다 이런 상황이고, 또 박주선 의원은 당내에 계시면서도 늘 심지어 문재인 대표가 그만둬도 자기는 행동을 달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사실 예견된 측면이 있지요. 근데 최근 이제 엊그저께부터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가세를 해서 지금 그 혁신위를 어떻게 보면 사실 네. 비판하고 나섰고, 나아가서 문재인 대표의 상당한 그 겨냥하고 나섰는데, 저는 추석 전에 큰 어떤 그 대결이 한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노 쪽으로 봐서는 이번 혁신안이 나올 때쯤 즈음에서 큰 싸움에서 지면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숙청될 거다 이렇게 네. 보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판 싸움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사실 지난번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을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한테 본인은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그냥 봉합해서 가면, 그리고 당내에서 어떤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사실은 자기 계파를 심기가 어렵고, 그러면 자연히 대선 주자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은 결별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천정배 의원은 호남신당, 박주선 의원은 호남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뭐 안철수, 박영선, 뭐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가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이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좀 성급하게 예측하면 호남 플러스 중도 이렇게 해서 신당이 가능해지는 그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지역 패권 정당, 두 지역 패권 정당 아닙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사실은 지역을 본거지로 정당 구도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싸움에, 야권 자체가 어떤 정체라든가 새로운 이념을 통해서 정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패권에 본거지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이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 총선은 지역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 중앙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비노, 소위 말해서 비노 계층들이 예를 들어서 친노 뭐 패권을 청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분들은 정당을 나올 지금 어떤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정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합집산을 보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열린우리당 때처럼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 은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남에서 일단 총선에서 정권을 새로운 신당이 잡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나중에 합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대선까지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저는 정당을 이미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양보하고 계속 뭐 하다가 또 양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한 분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뛰쳐나와서 뭐 새로운 정당에 합류한다든가, 저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특히 당내에서 싸움에 있어서도 친노계가 상당히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이 외부적인 싸움보다도 내부적인 투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은 당내에서 친노 세력을
과연 어떻게 말로써 무찌를 수 있을까? 정치는 말이 아니고 힘이거든요. 그렇죠. 네. 힘은 어떤 의원의 수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도 이 정도에서 하지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은 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비노 쪽의 요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난번에 4.29 재보선 그 패배에서 그렇죠. 봤듯이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연합을 민주당을 많이 밀어줬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또 그 지난번처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도 정권 개최를 못했다. 더구나 문재인 대표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깔려 있는 그래서 호남의 위기감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호남 사람들은 사실 호남의 그 어떤 정치인들은 주적이 새정치연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권은 또 의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분열하면 곧 이제 공멸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조금 차별적인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제 그 본인이 다시 또 혁신위를 반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재미있는 것은 최재성 이제 그 총무본부장입니까? 네. 거기는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조금 달리 대접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좀 얘기는 조금 충정이 읽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한길 또 그 박지원 의원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까지 만일 비노에 같이 가는 것은 상당히 위기감이 있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보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네.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수도권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의 경우 조금 이제 포지션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수도권 의원들의 소위 친노 의원들과 비노 의원들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결국 혁신위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위의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위 성과는 뭐 100가지를 내놔도 나중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뭐 그렇죠. 도루묵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혁신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와 여러 가지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런 그렇죠. 과정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혁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노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있을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를 선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대로 간다고 봅니다. 혁신이 발표가 해서 중앙에서 이것이 뭐 10% 통과되든 100% 통과가 되든 네. 그거와 관계없이 당내가 국민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저는 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혁신이 나와도 문재인 대표라든가 친노 패권을 청산하지 않는 한 그렇죠. 과연 어떤 새로운 혁신이 국민들을 감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문제는 과연 혁신에서만은 핵심적인 것이 몇 프로 탈락, 현역 의원 탈락 이건데 과연 이걸 놓고 과연 40%까지 탈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순간 해당 의원들은 전원 탈당해서 신당으로 가서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혁신이 자체가 결국은 중앙위를 거치면서 세용지마가 아니고요. 그 영두삼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혁신안이 지금까지 몇 차례 했는데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말대로 하면 국민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는 안은 좀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에 네. 달렸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왜 생겼습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표 물러나가라고 항상 요구를 했는데 못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혁신으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저기서 비노 쪽으로 봐서는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놔도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친노를 강화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표를 보호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혁신위의 구성 면면을 보면 또 친노 쪽에 친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안을 볼 때 늘 이제 명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느냐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의심의 눈으로 비누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일도 양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노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가라. 친노가 주류에서 물러나가라.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면 지금까지 싸워온 문재인 대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못 물러나겠다는 거고 더구나 문재인 대표 뒤에는 문성근 씨나 혹은 그 외에 뭐 해왔던 뭐 이해찬 뭐 이런 분들 또 친노의 핵심들이 있고 내년에 공천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는 순간 사실 전멸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뭐 들리기에 따라서는 내가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 마음대로 못 물러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노는 사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지금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박주선 의원 뭐 이런 분은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네. 김학의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가면 내년 2월쯤 가서 사실은 공천에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공천에서 치느니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